네, 반갑습니다. 계리직 컴퓨터 일반 임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다는 느낌은 분명히 아마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뭔가 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놓쳤다기보다는 계리직을 여러 부분에서 많은 학습을 하셨어도 이쪽 그죠 계리직 뭐 여러 영상이나 자료나 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셨어도 아마 어느 곳에서든 듣지 못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좀 정말 예외적인 문제의 등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평균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비추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쨌거나 이미 치러진 문제고요. 시험이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번 더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철저히 해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7월 21일 날 치루었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고 문제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출력 장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기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포인트를 사실은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하죠. 자, 보니까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입출력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입출력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세서다. 여기에서 사실은 정답이 나와줘야 돼요. 자, 입출력을 기본으로 한 장치라고 했을 때 답항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1, 2, 3, 4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은 사실 여기에서 좀 줄여서 본다면 4가지 중에 둘 중에 하나로 일단은 축소가 좀 되시죠. 2번에 있는 채널과 4번에 있는 DMA.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이 되실 텐데 자, 여기에서 DMA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상 이 부분이죠. 독립된 프로세서라는 부분이죠. 하나의 독립된 프로세서로서 입출력 장치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CPU와는 별개의 장치로 입출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채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DMA의 경우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독자적인 입출력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얘는 독립된 프로세서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메모리로 접근해서 입출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요때 이 자체를 독립된 프로세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CPU가 입출력을 DMA 방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넘겼더라도 CPU가 그 순간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CPU의 한 사이클을 스틸을 해서 DMA 방식으로 직접적인 입출력을 하는 방법적인 차원인 거지 이 자체가 입출력을 독자적으로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해석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버스는 어떤 부분인가요? 버스는 컴퓨터 기기 내부에 여러 장치들이 존재하고요. 그 장치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 선로에 대한 부분이 버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데이터 버스, 주소를 전달할 때는 주소 버스, 제어 신호가 전달이 될 때는 제어 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장치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장치와도 무언가 소통을 하기 위한 공통 선로를 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고 그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스플링의 경우는 저속의 입출력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여기에서 예제로 쓰여지는 프린터기와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요. 원래는 중앙 처리 장치 쪽에서 출력을 하기 위한 전송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출력 신호를 보내요. 근데 아주 예전에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에만 해도요.
프린터기가 출력을 하고 있을 때 중앙 처리 장치, 즉 말하자면 컴퓨터 기기를 다른 작업에 쓸 수 있었냐 하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제 운 좋게도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릴 때 집에 컴퓨터가 좀 비치가 돼 있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 시절엔 많지 않았던 시절인데. 근데 이제 그때 보면 프린터기가 출력을 하고 있을 때는요,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스풀이라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를 한 100장 정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속도도 지금처럼 대단히 빠르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출력을 하고요. 그 시간 동안에 컴퓨터는 꼼짝없이 출력하는데 모든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결국은 스풀이라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인쇄할 작업이 있다. 그러면 출력 명령을 보내죠. 근데 보내고 나서 곧바로 나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스풀 기능이라는 건데, 스풀 기능은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 활용하는 거냐 하면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에 출력해야 될 내용을 미리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 장치는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출력한 내용을 출력하자라고 했던 명령받은, 그죠? 그 내용을 가져다가 지속적인 출력 사항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풀링이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워낙 느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뭐 특별한 응용을 한 문제라기보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인문 이론 정도 수준에서만 학습을 하셨어도 충분히 내용이 그대로 사실 나왔잖아요. 그죠? 결과를 맞춰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차 하고 잘못 생각하시면 DMA 방식 이렇게 이제 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구분을 해두시면 문제 푸실 때도 크게 어려움 없고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보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는 우리 검색과 관련되는 문제, 셀렉트 구문, SQL에서 그죠? 이 구문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업데이트라는 조작어가 등장을 좀 했죠. 우리 이제 SQL의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그 관련되는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SQL, 그죠? 여기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조작어. 그러니까 조작어 외에 정의어라든지 이런 제어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구문이 셀렉트라는 검색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권한자가,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권한을 가진 일부 권한자가 업데이트를 하는 수정, 그 다음에 딜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인설트를 하는 삽입 삭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작도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수정과 관련되는 업데이트 구문, 이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요거는요, 여러분이 기본 구문의 형태, 다른 거 옵션 상황 다 빼고 기본 구문의 형태만 좀 잘 기억을 하셨어도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다른 해석이 안 되더라도. 자, 우리 select 그러면 select from where 기본 구절이죠.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하게 삭제를 하는 delete 구문도 delete from where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삽입을 하는 tuple 내용을 삽입하는 insert 구문은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구문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update는 update set where 이렇게 구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옵션을 다 빼도 기본이 되는 구절이죠. 이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업데이트 그 다음에 나올 게 당연히 뭐가 등장해야 돼요? set하고 등장을 해야지만 맞겠죠. 그쵸? set, 나 업데이트 할 거야, 수정을 할 거야. 어떤 내용으로? 등급을 우대 고객으로 수정을 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수정 대상이 되는 조건은 where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냐? 뭐 아무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수정할 거는 아니고요. 조건을 뭐라고 했어요? 잔고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 고객의 등급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where절에서는 수정을 할 대상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 때 잔고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범위가 있어요. 수치값에. 이때 이제 보시면 A, between A and B. 바로 이거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결국은 A와 B 사이에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넣어만 주시면 이 문제도 쉽게 여러분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면서 와,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쭉쭉쭉 아마 풀어나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이제 정답으로 체크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시면 요거는 정보통신 쪽에서 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기존에는 우리 정보통신 문제가 사실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 파트 쪽이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좀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좀 그러했어요. 뭐 다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이제 느꼈던 문제가 정보통신 파트에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연도는 정보통신 파트 문제가 몇 개 문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문제도 보시면 정말 기본이 되는 문제만 탁탁탁 문제를 내놨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기출문제 형태 중에 가장 이례적으로 가장 기본 문제만 정보통신 파트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보시면 네트워크 연결장치에 관련되는 것들인데 연결장치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있는 정의 그대로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도 뭐 특별히 응용을 했거나 문장을 꽈놨거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연결장치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처음에 보니까 허브, 두 번째 리피터,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거 더 추가해보자. 그럼 뭐 있을까요? 그죠? 라우터 하나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네들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1번에 보니까 허브는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하나의 근거리 통신망, 우리 사무실 내의 기기나 데이터를 공동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형태의 네트워크가 가장 일반적인 랜망,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럴 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장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근무해 보셨던, 그죠? 사무실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허브의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허브예요. 하나의 허브가 있어요. 허브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여러 대의 단말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만약에 총무부에 해당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총무부 내에서 랜망을 이렇게 설치를 좀 해놨어요. 그 다음, 여기는 영업부예요. 영업부. 자, 영업부 내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여러 기기를 랜망의 형태로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허브거든요. 그러면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브릿지라는 장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때 보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하고 같은 MAC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근거리 통신망 사이를 연결한다. 자, 제가 총무부에 근거리 통신망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에 근거리 통신망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근거리 통신망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장치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브릿지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 사이, 영업부와 총무부의 랜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장치로서는 브릿지가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요. 랜망과 총무부의 랜망과 영업부의 랜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면서 네트워크 장치가 확장이 된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브릿지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피트의 경우는 물리계층에서 동작하고 전송 신호를 재생하거나 중계해주는 증폭장치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이제 신호를 재생하고 증폭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신호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리 전송되어야 할수록 훨씬 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재생과 증폭을 많이 요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매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상대적인 거리에서 이제 보신다면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저희가 여러분도 평상시에 보면 저 앞에 친구가 가고 있어요.
친구가 가고 있는데 이름을 막 불러요. 길동아 하고 막 불러요. 근데 거리가 가까우면 누구지? 하고 금세 뒤돌아보는데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불렀을 때 사실 잘 듣지 못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목소리가 길동아 하고 크게 불러도 이 소리라는 게 전송되는 동안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소음도 있고, 그죠? 그 주변 소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죠? 소리들이 섞이겠어요. 그러면은 내 신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상적인 신호가 감쇄됩니다. 깎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는 정상적인 신호 형태로 도달을 못하는 거고, 결국은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으면 확 들릴까요? 우리 확성기 같은 거 혹은 마이크 같은 거, 그죠? 그거 있으면 이제 소리를 걔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리피터가 바로 증폭을 시키고 재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계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허브와 마찬가지로 허브도 물리계층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장치고요. 예, 이 리피터도 물리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장치. 그래서 2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자, 일단 문장에서 당장 딱 보면 틀렸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게이트웨이는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며 여기서부터 일단 사실 틀렸어요. 사실 뒤에는 볼 것도 없이 뒤에가 맞든 틀렸든 여기가 무조건 틀렸어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고 전체 계층, 전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총무부하고 영업부라는 부분이 우리 회사 내부 부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 내부 부서에서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만 업무가 잘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바로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하냐? 바로 게이트웨이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우리 회사 내부, 요게 이제 회사 내부거든요.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와 회사 외부, 여기는 외부 네트워크,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는 우리 여러분 그 자동차 도로에서 고속도로 내가 진입을 할 때 톨게이트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관문으로서 통과하는 통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중간에서 그 네트워크들 사이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형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래서 잘 맞춰서 원활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게이트웨이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독 특정 계층이 아니고요. 전체 계층에 아우러서 동작을 하는 그 장치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야지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일단 무조건 틀렸고, 게다가 또 틀린 부분이 있죠? 게다가 어떤 부분이 또 틀렸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층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동일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라고 했는데 프로토콜이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 프로토콜 그러면 통신 규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내부 프로토콜과 외부 프로토콜이 항상 동일한 것끼리라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누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게이트웨이 역할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일 아니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이렇게 가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아래 문장이 모두 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없었던 장치 중에 라우터라는 장치가 하나 더 있지요. 라우터는 사실 게이트웨이하고 흡사하게 간다.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요. 게이트웨이하고 다른 점은 게이트웨이하고 흡사한데 좀 다른 점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게 바로 라우터입니다. 예, 일단 거기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게이트웨이라고 하지 않고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며 라고 했다면 그 문장까지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라우터도 게이트웨이처럼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보니까 게이트웨이하고 비슷한데 그 범위가 조금 더 작은 범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라우터는
최상의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로 선택의 역할도 해주더라라는 특징까지.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네트워크 장치들 간의 연결을 도와주는 장치들, 그들의 역할, 이걸 이제 구별을 해놓고 있는 문제였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4번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액면 그대로 정말 장치의 역할, 여러분이 이론서의 기본 내용만으로, 그죠? 기본 내용 학습하셨던 것만으로도 그것만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면, 예, 아무런 응용이 없어요. 그죠?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네트워크 우리 통신 쪽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문제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은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에 대한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를 분류하고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또는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거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에서 묻고자 한 거는 결국은 어떤 내용? 자, 그래서 효율성과 재사용을 여기서 사실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정리와 분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효율성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건 뭐냐? 1, 2, 3, 4 이제 쭉 보셨을 때 정답은 바로 디자인 패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디자인 패턴 그러면 이름에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지만요. 우리 일반적으로 디자인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의류 디자인. 제가 뭐 입고 있는 이런 자켓 디자인을 해요. 그러면 자켓을 디자인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자켓의 기본 패턴 본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패턴 본이 있죠. 본 떠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매번 그거를 새롭게 본을 떠서 또 이거를 또 재단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만약에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즘은 다 물론 기계화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게 본이 떠 있는 상태일 때와 그렇지 않고 매번 내가 사이즈 재고 그 다음에 그죠? 치수에 맞춰서 패턴 만들고 모양 만들고 하는 거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기존에 디자인 패턴의 본을 떠놓고 그거대로 원단위에 올려놓고 사이즈 뭐 이런 거 다시 재는 거 필요 없이 그려서 잘라서 바느질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바로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도요. 뭔가 노하우죠. 사실은 노하우의 집약. 예, 지금까지 개발해온 경험에 의해서 그런 노하우를 다 집약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나눠놨다가 이 기능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해당 기능에 대한 어떤 개발 패턴을 써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바로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요구사항 정의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이런 부분의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고객, 의뢰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뢰한 사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요구사항 정의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라고 했을 때 생명주기 그러면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인생을 끝낼 때까지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수명이 다해서 더 이상 쓰임이 없을 때까지 이거를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뭐 개발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개발의 각 단계별로 어떤 것을 어떤 유형으로 개발을 할 거냐라는 것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 지금 뭐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해라 이런 단계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 2단계 요구사항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넘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 넘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정의되어 있는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없는 상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쓰여지다가 그 다음에 정말 실질 최종적으로 뭐 여기에서 단계는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쓰는 단계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될 것을 나누어 놓은 거 이제 그것을 생명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 처리 모델, 모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발 모형이 어떤 거 있어요? 폭포수 모형 있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는 모형도 있었고 나선형이라는 모형도 있고 포지엘 뭐 많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라는 차원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주기 각 단계별 해야 되는 작업들은 구분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3번, 4번이 좀 연결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의 문제로서 뭐 굉장히 크게 어렵지 않게 사실 여기에서요. 나 디자인 패턴에 대한 거는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2번, 3번, 4번에 대한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극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2, 3, 4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셨어도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이 정답을 찾으시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말 그 정답을 100% 알고 있어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답이 아닌 것을 얘는 정답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100% 알고 있을 때 그러면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그런 방법쯤은 아실 텐데 아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맞는 거는 같은데 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셨더라도 그러했었더라도 여러분이 2, 3, 4번에 대한 거는 이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는 1번을 정답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낼 때는요. 여러 방법을 무조건 다 동원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셔가지고 얘가 왜 이것의 정답이 될 수 없는지를 골라내서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한 정답도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번째 문제 한번 보셨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나왔어요? 자료구조 파트에서 등장을 했죠. 네. 결합도와 응집도에 대한 얘기는 뭐 어디에서나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내용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그랬고요. 자, 결합도는 설명이 문제상의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결합도에 대한 게 모듈 간의 상호 의존의 정도 또는 모듈 간의 연관 관계를 의미한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어요. 없어도 사실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듈 간의 연관 관계를 표현한 것을 결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합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여기는 4가지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스탬프 결합도라고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거까지 끼워 넣어서 한번 또 해결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결합도를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 순서로 올바르게 좀 나열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 결합도가 뭔지, 제어 결합도, 자료 결합도, 공통 결합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쉽게 정답을 잘 찾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순서만 외우신 분들, 네, 내용은 잘 몰라도 순서라도 외웁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순서 열심히 외우신 분들 헷갈리지만 않으셨다면 뭐 이것도 정답을 정말 쉽게 잘 찾아내셨을 텐데 순서 외워서 정답 잘 찾아내신 거는 너무 잘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면 좋겠죠. 왜? 이번에는 뭐 이렇게 시험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특정 결합도 하나를 놓고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은 어떤 결합도에 해당하느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번엔 운 좋게 그냥 순서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지만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에 결합도가 약하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약하다라는 상황이 되는 게 이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약하다? 바로 자료 결합도죠. 데이터 결합도. 자료 결합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거죠. 모듈이 A가 있고요. 모듈 B가 있어요. 그러면 A가 B에게 만약에 A가 B에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료 너 어떤 일 처리하는데 자료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A가 B한테 줬어요. 자료를. 말 그대로 데이터를 준 거예요. 자, 데이터 주고 나서 A가 B한테 야, 내가 너한테 자료 줬으니까 너 그 자료 어떻게 쓰는지 내가 매번 확인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줄게 주고 끝.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B는 관여를 받지도 않고 A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모듈 간에 독립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요.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자료는 받았어요. 하지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관계 자체를 서로 관여하고 의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깔끔하죠. 의존도가 없어요. 정말 가장 독립적이죠. 모듈은요. 가장 독립적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결합도가 약할수록 독립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모듈은 독립적이면 독립적일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관여하는 관계가 된 사람도 뭔가 자꾸 관여를 하는 관계가 되면 처음에는 나에 대한 관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막 짜증이 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쓰여지는 이 각각의 기능을 가진 모듈들도요. 서로 간에 너무 관여도가 세지면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할수록 좋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료를 주기만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자료 결합도가 가장 좋은 약한 상태의 결합도.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약한 상태 요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 제어 결합도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탬프. 우리 도장 찍는 거 스탬프. 스탬프.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이제 나온 용어인데 스탬프 결합도의 경우도 자료를 주는 거 형태처럼 깔끔하게 주고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우편물을 보낼 때 대량의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집 혹은 우리 사무실의 주소를 일일이 내가 손으로 다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스탬프가 있다면 물론 요즘은 컴퓨터로도 처리하지만 스탬프를 찍는 상황에서 이제 보신다면 거기다가 미리 주소를 다 그죠 도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때 어느 날은 이게 전달을 해야 되는 우편물이네 한데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부서에 내선 번호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직통 담당자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스탬프기 때문에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어서 보내야 되죠. 그 스탬프를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데이터를 주고서 더 이상 관여를 안 할 건데 일부 불필요한 자료도 같이 어느 날은 포함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 결합도는 필요한 것만 딱 주고 끝나는 상황이면 스탬프 결합도는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전달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료 결합도보다는 결합도 상태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좀 긴밀하게 그죠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료 결합도보다는 한 단계 덜 약한. 그래서 이제 순서로 따지면 자료 결합도가 가장 약하고요.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제어 결합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제어가 컨트롤 통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사람 관계에서 따졌을 때 딱 그거예요. 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생활 범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하려는 습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 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좀 다르게 오늘 어디로 갔는지,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이동 경로 일정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을 당연히 가지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컨트롤을 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겠다면 가지 마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측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듈 간에 그런 컨트롤의 정도를 자꾸 가미시켜 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제어 결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통제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존 관계가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 결합도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제어 결합도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 약한 걸로는 여기에서 공통결합도로 가는 거예요. 공통결합도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물건의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특성이 바뀌어버리면 공통으로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바뀐 채로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죠. 바로 그런 형태. 그게 공통결합도. 그 다음에 내용결합도가 여기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결합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모듈을 결합도 상태로 따졌을 때는 내용결합도 상태다라고 했을 때가 가장 나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집에 오늘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열심히 봐서 냉장고에 재료를 충분히 사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친언니가 저희 집으로 와서 냉장고를 다 털어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지 하면서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멘붕이 오겠죠. 뭔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저기 딱 보니까 언니밖에 없어. 범인이. 전화를 했어요. 뭔 일이냐. 그래서 뭐 어떠냐. 뭐 니네 집 우리 집 그냥 같은 집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답변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너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듈 기능과 기능이 있는데 그들 기능의 어떤 수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한쪽의 변화가 다른 모듈의 변화에 너무 큰 영향을 줘버린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다 털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게 다 사실은 무너진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시장 보고 뭐 하고. 그러면 시간상 뭐 여건상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를 줘버려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런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결합도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나쁜 형태의 결합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형태로 가면 약한 정도에서 강한 정도 순서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약한 거는 디귿, 그 다음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기역. 순서는 이제 이렇게 잡히겠죠. 중간에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스탬프 결합도가 있다면 스탬프 결합도가 여기에서는 총 5개 중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료 결합도 다음이 스탬프 결합도, 그 다음이 제어 결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4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단순 순서가 아니고요. 이제는 순서 배우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 그죠? 너무나 기본이시고요. 그런 결합도의 의미 부분까지 정확하게 좀 알고서,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아시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론 내용을 충분히 좀 들어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그나마 제가 최대한 이제 줄여서 그나마 설명을 좀 덧붙여 드렸고요. 자,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학습을 좀 잘 해 두실 수 있도록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6번 문제를 보면서 나 정말 이 문제는 모르겠다. 이 생각은 아마 추측건데 물론 이게 뭐 확정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전공하셨던 분들은 또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을 테지만 비전공자 중에서는 아마도 대부분 이 문제는 정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으셨던 5번까지는 룰루랄라 열심히 잘 재밌게 푸시다가 6번에서 막힌다라는 느낌을 아마 이 문제에서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니까 3가지의 보기 답항이 있는데 뭐 힙정렬의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아시죠? 여기 n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정답은 요게 아니고 빅 O의 log en. 그쵸? 빅 O 표기로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빅 O 표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시간 복잡도라는 것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틀렸고요. 그죠?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니은과 디귿에 있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이제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물론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시험 볼 때마다 이 범주의 문제는 꼭 나오니까 반드시 학습합시다라고 저희가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일시성을 가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기출에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조금 더 그 부분도 폭넓게 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빈도수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보니까 제로1 배낭 문제라는 것에 이런 뭐 문장이 새롭게 좀 등장을 했고 제로1 배낭 알고리즘 이제 이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항 시간 이런 말이 좀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뭐 디귿에 보니까 NP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다항 시간이 있고 여기도 다항 시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항 시간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다항 시간은요. 주어진 일정 시간 동안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왜 시험 보실 때도 시험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시간이 60분 그러면 6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아, 저 못 끝냈는데요. 시간 더 주세요. 이거 허용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컴퓨터에게 의뢰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컴퓨터가 훨씬 더 작업에 대한 처리 속도가 프로그램화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산으로 처리를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누가 만들었어요? 자생했나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고 컴퓨터 내에 심어져 있는 알고리즘 프로그램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서 컴퓨터 내부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의 역할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줘서 컴퓨터에게 넣어줘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컴퓨터라고 해서 일정 시간 안에 이 문제를 100% 해결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 확답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제로1 배낭 알고리즘. 이거는 뭐냐 하면 배낭, 우리 배낭이죠. 예, 배낭. 이게 이제 항상 여기서 비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도둑이 보석 가게에 빈 배낭 가방을 들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뭐 가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각가지 종류의 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배낭 안에 내가 넣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도둑인데 내가 거기에 살면서 그걸 배낭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배낭에 들어가는 물건의 무게 양은 한정적이고요. 이 배낭은 30kg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30kg 이상은 안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이 물건들의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죠. 부피도 다르고. 그러면 도둑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어떤 거를 집어넣는 게 가장 좋아요? 작지만 가치가 금액이 그죠? 제일 높은 거. 가치가 제일 높은 거. 부피는 작고 무게는 가볍지만 딱 이거죠. 근데 도둑이 그걸 한눈에 딱 스캔해서 다 아나요? 그쵸? 다 모르죠. 그걸 뭐 무슨 수로 다 스캔해서 한 번에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때 보니까 제로1, 여기서 제로1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물건이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동일한 물건이 여러 개 있지는 않다라는 전제에 그 다음에 물건을 더 이상 물건을 쪼개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것을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물건을 담았을 때, 배낭에 담았을 때 그거를 주어진 일정 시간 안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 안에 해결 가능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아직은 개발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둑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 100가지 물건 중에 어떻게 찝어갖고 나왔는데 우연찮게 가치가 제일 높았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진짜 우연찮게 추측에 의해서.
근데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했는데 항상 그렇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아예 확정을 지었잖아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됩니다. 모든 NP 문제는 NP 클래스의 A 문제들 여기서 말하는 NP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를 컴퓨터라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죠.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못하면 컴퓨터도 그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은 뭔가 논리적인 다른 걸 생각을 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컴퓨터는 그 시간 안에 굉장히 웃기고도 못 찾아내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더 빠를 때도 있어요. 항상 컴퓨터가 빠를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예. 단순한 거는 컴퓨터가 빨라요. 근데 오히려 복잡한 거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좀 더 빠른 것도 당연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NP라는 것은 컴퓨터가 해결하지 쉽게 당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 시간, 일정 주어진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라는 폴리노미얼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NP, non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폴리노미얼 타임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non 안 된다는 거죠. non deterministic polynomial class. 그래서 이제 보통 P 클래스, NP 클래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P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다음 시간 안에 문제 해결돼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라면 NP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정말 운 좋게 해결된 것도 있는데 운 좋게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 좋게 해결이 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P 쪽에 쓱 하고 들어갈 만한 문제, 그쵸? 그랬다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을 때 됐어 이 부분은.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아직까지 됐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알아내는 게 알고리즘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인공지능 쪽 전문가, 뭐 여튼 이런 쪽 해결 전문가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모든이라고 했다는 거에서 잘못됐죠. 되는 것도 있더라.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모았을 때 NP라고 했지만 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추측과 검증을 통해서 해결이 돼서 폴리노미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것들, 당 시간 안에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이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것도 잘못됐다. 일부라고 해야지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알고리즘적인 해석, 그 다음에 요 보면 이런 단어들을 사실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번도 2번도 3번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다 고르는 문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잘못돼서 4번이 정답으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는 문제가 이렇게 좀 등장을 했어요. 알고리즘 쪽에 이제 뭔가 좀 전문으로 하시는 출제자분이 좀 이렇게 문제의 중심을 놓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종전에는 보면 자바는 소스 코드를 아직까지 게리직 컴퓨터 일반 쪽에서는 일반 다른 전산직 쪽에서는 뭐 이미 나온 게 뭐 일반적인 형태지만 게리직 쪽의 컴퓨터 일반에서는 자바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거는 흔하지 않은 형태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C 언어 쪽에서 소스 코드 나오는 거는 너무 일반적이고 이제는 자바 쪽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다행히 이제 올해 연도는 간단하게 우리 C 언어 쪽에 같이 사용하는 연산자, 동일하게 쓰여지는 연산자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정도로만 나와서
아마 그 연산자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자바지만 어렵지 않게 출력 구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system.out.println 이거는 그냥 출력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인트 타입으로 a라는 변수가 101이라는 초기값을 받으면서 구문이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프린트를 할 때 뭐라고 했어요? a를 자, 요 기호는 뭡니까? 이 연산자는 오른쪽 쉬프트 연산이죠. 자, 우리 오른쪽 쉬프트 연산이면 해당 비트 수만큼의 오른쪽 쉬프트 그러면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일반 4칙 연산으로 구분을 했을 때 그다음 그 뒤에는 왼쪽 쉬프트 연산의 형태로 등장을 했어요. 그죠? 왼쪽이면 우리 나누기에 반대적으로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해당 비트 수만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형태를 그대로 101이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수식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내 보면 101이 있고요. 얘를 일단은 나누기를 해야죠. 어떤 값으로? 2비트만큼. 2비트니까 지수승 2의 2승. 요거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죠? 거기다가 곱하기 2의 3승한. 왼쪽 시프트니까 곱하기 연산. 바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이때 101은 자 2의 2승이면 4죠. 4로 나누시면 소수점 이하가 나오지만 A 자체가 인트 타입, 정수형이기 때문에 소수 이하는 그냥 버리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버려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누기를 해보시면 얼마 나왔어요? 25 나오죠. 4로 나누니까. 그죠? 4, 5, 20. 그 다음 25 곱하기 2의 3승이면 8. 그러면 25 곱하기 8 하시면 결국 정답은 200 나오죠? 200. 예,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역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문제도 우리 네트워크 문제에서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문제로만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앞선 문제에서는 장치 연결하는 거 간단히 나왔었고 그 다음 8번 문제에서도 이 문제 정말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이 보셨는데 또 나왔죠. 그쵸? 네. 암호 방식에 대해서 나왔어요. 암호 방식도 다른 거 크게 복잡한 거 없고요. 대칭키하고 공개키 두 가지. 예. 대칭키, 공개키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맞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기억번부터 보시니까 대칭키 암호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그렇죠. 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다. 양쪽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암호화를 할 때하고 복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키는 비밀 키로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키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대상자가 다르면 그 키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키들도 다른 종류의 키를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비밀키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바로 그게 대칭키예요. 그러면 자 1번에 해당하는 게 맞죠? 지금 대칭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맞게 정의를 해놨죠? 그러면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관리해야 할 키 수가 증가해서 키 변화의 빈도가 높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칭키에 대한 얘기죠. 얘를 대칭키로 바꾸면 맞아요. 이 설명이.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디귿에 보니까 대칭키 암호 방식은 공개키 암호 방식에 비해서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네, 실제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요. 내부적으로 대치를 하거나 전치를 하거나 이렇게 썩는 작업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만 키를 형성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키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간단하고 그러면서 빨라요. 그래서 많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 4번에서 보니까 공개키 암호 방식은 송신자와 발신자가 서로 같은 키를 사용한다? 아니죠.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것도 대칭키 얘기다. 이렇게 가야지 맞겠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대칭키하고 공개키의 특징, 상대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것만 명확히 구분하시면 정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관련돼서인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튜플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널 김영희 서울이라는 튜플을 삽입을 하고 싶다. 지금 여기에 널 김영희 서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럴 때 해당 연산에 대한 결과와 원인으로 옳게 설명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보니까 이때 단 조건에서 보세요. 기본 키는 학번이다. 기본 키가 학번이다. 학번에 대한 것이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삽입을 할 때 널 값이란 뜻이죠. 널 값은 뭐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은 김영희, 주소는 서울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삽입되나요? 일단 삽입이 불가능하죠. 왜? 삽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학번은 기본 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널 값의 상태로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키는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죠? 값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널 값의 형태로 삽입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무결성이라는 형태에서 제약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무결성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을 바로 무결성 제약 조건, 무결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무결성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냐면 바로 개체 무결성. 개체 무결성에 해당하는 게 기본 키는 절대로 널 값을 가질 수 없으며 이게 전제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덧붙이면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게 기본 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약 조건이고요. 그거를 무결성 제약 조건으로 명시할 때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위반했다. 그래서 얘는 절대로 삽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단계 더 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튜플 삽입과 관련해서 우리 무결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아주 살짝 응용을 한 정도 수준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에서는 우리 이진수의 소수점 이하 자리를 가지는 그죠? 수치에 대해서 좀 정규화시켜서 표현하는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죠. 그래서 32비트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 그러니까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수치에 대해서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표현을 좀 해보자. 주어진 비트 범위 안에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먼저 10진수로 마이너스 2.75라는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당연히 32비트 단정도 부동소수점 표현이기 때문에 이진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진수로 변환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당연히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진수로 먼저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 처리는 나중에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값에서 2.75 우리 정수자리 2예요. 정수자리 부분에 2면 얼마예요? 2면 우리 뭐 정식 원래 나누는 방법대로 하면 2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할 때 2로 나누어지는 값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누고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해라.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원론의 방법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수승의 형태에서 바로 해결이 되시잖아요. 2, 그죠? 2에 그러면 2의 1승. 2의 1승이니까 이진수로 표현하면 1, 0. 그쵸? 그 다음에 소수점, 점. 그 다음에 7호. 10진수 7호의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자리가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마이너스 1승 자리. 그러면 2의 1승분의 1. 즉 0.5죠. 0.5.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0.그의 절반이니까 0.25. 그러면 0.5하고 0.25가 있으면 0.75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75를 이진수로 변환하시면 10.11이라고 이진수 변환이 됐고요. 그 다음 이진수로 변환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주셔야 되는데 정규화 과정이라는 것은 수치의 소수점 표현 자체가 1점 땡땡땡의 형태로 표현되는 걸 말해요. 1점 땡땡땡. 근데 지금은 보니까 10.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을 한 자리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정규화 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1.011이 되고요. 그러면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겼죠? 같은 수가 되도록 하려면 곱하기 2의 1승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십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진수에서 만약에 10이 있어요. 10을 만약에 1.0의 형태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 곱하기 10의 1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다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 가수부에 해당하는 자리는 해결이 됐고요. 지수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니까 2의 1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승에 해당하는 지수 자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128 바이어스법을 적용을 해서 128 바이어스법이면 0에서부터 실제 사용 수치는 127. 이거는 지수 값에 대해서 음수 혹은 양수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음수, 양수, 지수의 음수, 양수, 수치 자체의 음수, 양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음수, 양수 표현을 위해서 수치 표현 범주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쵸? 그 값을 더하는 기법. 그게 바이어스라는 기법이죠. 예. 지금은 8개 비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수치 값이 256. 절반 나누면 128. 그래서 사용 범주는 0에서 127.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128 바이어스법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얘는 127. 그죠? 최고 범주 플러스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1. 그러면 결국은 얘는 128에 대해서 이진값 표현이 되면 되더라. 뭐가요? 지수 값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요것만 이진 표현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맨 앞에는 부호 비트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부호는 음수일 때는 1, 양수일 때는 0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치 자체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기 때문에 부호는요. 십진수가 이진수로 바뀐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당연히. 부호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음수니까 부호 자리는 1, 한 개 비트 1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수부는 128이 나왔어요. 그죠? 자, 128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얼마예요? 128. 128은 2의 8승. 그죠? 2의 8승. 맞나요? 2의 7승. 예, 2의 7승. 그러면 결국은 1. 뒤에가 0, 0, 0. 그죠? 지금 이제 요거를 잘 보시면 얘는 나와 있는 거에서는 4개 비트씩 끊어서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채우는 형태로 1개 비트, 8개 비트, 서로 23개 비트로 해주시면 일단은 요 비트에 맞춰서 해주시고 4개씩 자른 대로 여러분은 봐주시면 돼요. 답항에서 찾을 때는 4개 비트씩 잘라서 이제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뒤쪽에 128에 대해서는 바이어스법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1, 0, 0 몇 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일곱, 여덟 개. 일곱 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죠? 이렇게. 일곱, 그 다음에 일곱, 여덟. 맞죠?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가수부에 해당하는 거. 가수부에 해당하는 거는 0, 1, 1. 이게 다죠. 그러면 뒤에가 23개 비트나 있는데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남는 거는 그냥 0으로 쭉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수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32개 비트 단정도 부동소점 표현 방식의 형태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항 보기에서는 이거를 4개 비트씩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 4개 비트 끊어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4개 비트 끊어서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하나 더 빠졌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끊어서 4개 비트 끊어서 하나로 가고 나머지는 뭐 사실 자를 것도 없이 뭐 0 다 0으로 채워주시는 형태로 가주시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의 형태는 사실 뭐 이것만 봐도 그냥 답은 좀 나오죠.
4번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구분을 4개 비트지 잘라놓은 네, 요 형태로 정답을 채택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우리 뭐 굉장히 흔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리직에서 뭐 문제 유형으로 등장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왔던 건 아니지만 사실 이 해당 직종의 자격증 부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사실은 다루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단순 이진 변환뿐만 아니라 그죠? 소수점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부동소수점 표현까지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